넘치는 아주 흥미로운 코미디였는데 그 개봉 당시엔 극장 개봉 당시엔 굉장히 구박을 당한 마음이 굉장히 짠하시겠어요? 구박당했으면 괜찮은데 소외당했죠. 그래서 개봉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신작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 뒤에 아까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은 저기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김하중 인형이 김하중 씨 걸 변할 때 뭐야? 그래서 놀래.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사실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자주 틀거든요. 이게 되게 만만한 영화여서 그래서 그 모텔 같은 데 가시면 IPTV처럼 케이블 이렇게 선택하시겠어요. 메인 화면에 늘 떠있대요, 페스티벌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텔에서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같이 야한 영화 보려고 틀었다가 다들 당황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행사에 취지가 있으니만큼 조금 이제 리마인드 좀 해봅시다. 이거 뭐 기록명에서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여하튼 이런 한국에서 정말 처음 보는 듯한 이런 얘기를 착상하시고 하신 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천하장사 받은 날 개봉을 끝내고 나서 그 강풀 원작의 26년이라는 만화를 갖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근데 어떠한 이유로 크랭크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개인적으로 약간 패닉에 빠졌는데 사실 주변에서 볼 때는 영화 한 편 겨우 엎어졌을 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긴 한데 근데 당시에 좀 과하게 좀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마돈나 찍고 26년을 찍고 나면 제가 봉준호가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봉준호가 언제 되는 걸까 약간 좀 그랬었는데 근데 엎어지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지리산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술 한 며칠 마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대로 더 술 먹거나 더 좌절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좀 26년을 2년 동안 준비하면서 되게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영화가 엎어지고 딱 저를 돌아보니까 한 산 능성이 같은데 정상도 아니고 애매한 어떤 중간쯤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이렇게 바람 맞고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순식간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산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 산을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좀 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6년이 말하자면 제가 저의 영화적인 야망을 걸었던 작품이라면 야망 따위 필요 없다. 그냥 나다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일종의 그것도 야심이고 야망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20년 엎어지고 한 열흘 정도 후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야심이 없다고요? 이런 소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야심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그 트리트먼트를 이제 딱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 영화가 큰 영화가 아닐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흥행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영화를 만들겠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큰 야망보다 약간 다른 야망을 갖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가장 그 흔한 속된 말로 변태, 우리 정확한 말로 이 성적 소수자 취향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에 착안하신 거는 또 어떤 이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나다운 영화가 뭐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변태 영화. 저는 변태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인터뷰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변태라는 이 어감이 약간 뭐 앞태, 뒤태, 옆태 이런 식으로 어떤 태 같기도 하고 어떤 과정에 있는 느낌도 들잖아요. 잘 살면 나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변태라는 말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되게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굉장히 좀 촉이 발달돼 있고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던 영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변태 영화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조금 보니까 역시 그 배우들이 우리가 기왕에 보던 그 배우분들의 모습이 아닌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참 아주 재밌게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는데
다 그 원래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다 이렇게 염두에 뒀던 배우들하고 다 자연스럽게 만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캐스팅 이 영화에서 이제 제가 뭐 흥행도 굉장히 안 됐기 때문에 이 영화 통해서 제가 누렸던 운이 하나가 있다면 배우 운 하나였을 것 같은데 실은 그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투자사나 제작사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화가 어차피 A급 배우들 혹은 아는 배우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만한 좀 얼굴을 알만한 배우 하나 정도 앞에 놓고 포스터 찍기 좋은 배우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무명 중에서 좀 연기 잘하는 배우들로 좀 이렇게 캐스팅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좀 욕심을 냈죠. 그래서 제일 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일 위에 첫 번째로 그냥 드렸는데 해주신 배우분도 물론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진짜 어떻게 보였을까가 약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적합한 캐스팅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저도 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신하균 씨, 네. 불면에 찌질한 연기를 참 묘한 게 네. 굉장히 찌질하게 나와도 그 신하균적인 게 딱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네. 그렇죠. 사실은 신하균 씨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신하균 씨한테 제일 먼저 드리진 않았어요. 시나리오를. 누구나 그 신하균 씨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나 아니면 신하균이라는 그 인간 자체나 갖고 있는 결이 원래 약간 곱잖아요. 그리고 뭐 댄디하고 점잖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만한 배우는 아니었고 그냥 누가 봐도 맞춰갖고 우악스러운 배우한테 먼저 주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잘 여의치 않았었고 근데 그때 약간 콜럼버스 달걀처럼 신하균을 떠올렸는데 제가 신하균을 떠올릴 때 생각은 이 사람이 안 했는데 왠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저런 걸 시키면 눈빛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빛에 약간 배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정말 꼴배기 싫어 죽겠는 이런 개자식 연기를 하더라도 관객들이 볼 때 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도 있었죠. 그래서 만족도는 물론 매우 높고요. 신하균 씨 그래서 제가 그 신하균이라는 배우를 이 영화 속에서 최소한 뭐 연기는 뭐 알아서 할 텐데 최소한 분장이나 메이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원래 하얘니까 일단 좀 까맣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텐을 좀 여러 번 시켰고 그리고 분장 컨셉을 개기름이 좀 많이 흘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기름 분장으로 얘기를 했더니 분장 팀장님이 제 얼굴을 레퍼런스 삼아서 제 개기름을 레퍼런스 삼아서 분장을 했어요. 예, 그 전에 한번 어떤 딴 자리에서 신하균 씨랑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하균 씨가 아주 역할을 즐겼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독이 요구했던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연기. 그래도 기억나는 게 차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흔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디렉션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열심히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오늘 안 왔으니까 나중에 뿌리를 뽑자 그냥 그런 얘기를 한번 이르지 마세요. 아니 그 사실은 그 장면이 찍을 때 뭐 모든 영화 그렇고 모든 씬이 그렇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모형을 이제 준비해서 그거를 이제 뭐 그때 뭐 찍자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흔들라거나 손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거나 이런 식의 디렉션을 줄 시간도 없었고 그냥 찍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농염한 여러 가지 손 제스처가 지금 물론 한 테이크를 하나만 썼지만 그 테이크를 다 뒤지면 정말 신하균의 손이 뭐랄까 좀 그 손 악마의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그게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신하균 씨의 그 모형 그것을 걸고 엄지원 씨 쪽을 찍었는데 엄지원 씨 그냥 단독 컷 같은 걸 찍거나 할 때는 카메라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를 들고 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끝까지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쥐고 안 넣으시더라고요.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무슨 소품침이 챙겨갔던가? 하균 씨가 가져갔나? 가져간 거 아닐까요? 안 가져갔을 거예요. 지금 방 안에서 오늘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심혜진 씨가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가장 보지 못했던 표정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예. 배우를 당했습니다. 그 예상하셨습니까? 캐스팅 하실 때 기대하셨습니까? 캐스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이제 신화를 보신 분들이 다 똑같이 했던 얘기가 심혜진 선배님이 연기했던 캐릭터 이름이 순심인데 순심 캐릭터는 분명히 캐스팅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년 배우가 그 관록 있는 배우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 CF가 두려워서 그런 거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심혜진 선배님 드렸는데 정말 3일 만인가 4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하시겠다고. 굉장히 깜짝 놀랐죠. 사실은 설마 하시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이제 개념적으로 따지면 SM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세디스트죠. 그러니까 마스터 같은 위엄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과 동시에 똑같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이제 엄마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제가 생각할 때 페스티벌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대사는 살다 보면 세상에 변태 엄마도 있는 거야라는 그 대사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할 때 변태 엄마라는 이 단어 중에 변태만 살아나면 안 되고 엄마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배우가 심혜진 선배 말고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는 가죽 옷을 입고 계시면 복종하고 싶은 마스터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정말 여염집 안악처럼 연기하실 때는 진짜 이웃집 아줌마 같았고 너무 좋았었죠. 다른 배우들 한 건데 그 영화 찍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제일 유명해진 배우가 그 여고생 백진이죠. 백진 씨 같아요. 그죠? 예. 그 친구를 처음 볼 때 어떠셨고 현장에서 어땠어요? 사실 진이 그 자해 캐릭터는 그냥 원래부터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려진 배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실은 아이돌한테 몇 번 줘봤거든요. 아이돌 중에 모 아이돌 그룹한테 줘봤는데 그쪽 매니지먼트 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아이들이라고 깨끗한 아이들이라고 그런 대답을 받았었고, 그래서 약간 낙담을 하고 이제 신인 중에 누굴 찾아야 되나 찾아 헤매다가 그때 반두비라는 신동일 감독님 영화를 봤어요, 우연찮게. 근데 그때 딱 보면서 좀 굉장히 뭐가 이렇게 확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밤 11시인가 12시쯤이었는데 저희 제작사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자해의 원형을 찾은 것 같다. 저한테는 그 마도나 찍을 때 류덕환을 처음 발견했던 게 동막골 보면서였거든요. 물론 그 전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작품들을 보긴 했었지만 동막골의 어떤 클로즈업을 보면서 저게 바로 마돈나의 주인공이었던 동구의 얼굴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진희 씨가 처음 발견했던 딱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찍으면서 마돈나 때는 김윤석 선배가 그랬었는데 이 배우의 막차구나 내가 탄 게. 이 작품 끝나고 나면 이 배우 모시기 어렵겠고 연락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백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송대엽 유승범을 비롯해서 사실 고 연배의 배우가 이렇게 에너지가 밀리지 않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이 스크린으로 봐도 지금 봐도 전혀 안 밀리더라고요. 일단 진이가 굉장히 좀 귀엽고 이렇게 체구도 정말 조그맣고 굉장히 좀 여려 보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깡이 굉장히 좀 있어요. 끼도 있고 그래서 정말 기죽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유승범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이 자기 몫을 자기 캐릭터가 그 씬을 따먹으려고만 하는데 승범이는 많이 내줄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승범이가 굉장히 옆에서 많이 내주면서 좀 가능했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오달수 씨는 좋아했습니까? 달수 선배도 제일 당연히 영순위로 드렸고 굉장히 빠르게 답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 하시기로 한 다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양반한테 여자 속옷 입히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대사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상 피팅 같은 거 이제 보통 하거든요. 의상팀이랑 같이 사전에 옷을 입어보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옷이 좋을지 이제 어울리는지 이런 걸 보는 의상 피팅을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입으시더니 굉장히 편하다고, 그리고 이 실크의 감촉이 너무 좋다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같이 그때 피팅할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오달 선배님이 이제 여성 그 속옷 란제리 같은 걸 처음 입으셨는데 쇄골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자로 쫙 뻗은 그게 보통 샤워할 때 물고 있는 쇄골이라 송혜교 쇄골 같은 건데 그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 아래로 보면 몸매가 너무 이렇게 딱 다리도 날씬하시고 일자 몸이 너무 예쁘세요. 놀라웠어요. 그래요? 우리 또 못 느꼈네 지금 영화를 보면서도. 예, 영화에서 탕미적으로 그를 이렇게 훑지 않아서 그런데 진짜 몸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수 선배님의 몸은 죄가 없다. 모든 죄는 머리 쪽에 있다. 밀리지 마세요. 그 다른 캐릭터는 다 그런데 그 뭐 그런 취향으로 가는 캐릭터인데 이 장배 캐릭터는 네. 뭐랄까 가장 그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특히 여성 관객분들이 참 비호감을 느끼기 쉬운 예. 캐릭터잖아요. 예. 그 아주 마초의 상투형이 다 집약되어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한 그 강박증 이거에 사로잡힌 굉장히 태행적인 캐릭터인데 네. 그 장배란 인물을 그릴 때 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인물을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서는 아주 그 의리 없이 유연하게 잘 넘어가는데 그게 약간 그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계속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찍을 때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캐릭터들은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관객들이 이입하기 어려운 약간 특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상화에서 보기 쉬울 수 있는데 장면은 어쨌건 보편성을 이 안에서 나름대로 그나마 보편성을 대변해야 되는 인물이라서 사실은 그 수위가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하균 씨가 준비해왔던 어떤 연기 톤이 혹은 그 수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좀 더 올려봤다가 내려봤다가 이걸 제일 많이 했던 캐릭터였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취향적으로 가장 많이 갈리는 게 사실 심현진 선배님이나 뭐 이런 다른 캐릭터들이 아니라 하균 씨가 연기했던 장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공감이 간다, 혹은 어떤 분들은 뭐 연민이 간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 정말 비호감이다, 불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약간 이게 맞았던 선택이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엄지원 씨랑 둘이 아침에 이제 카레 먹다가 화내는 장면 있잖아요. 밥을 튀는 장면. 그 장면이 과연 맞았던 선택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요. 편집을 하다가 사실 그때 그게 좀 세죠. 그리고 약간 좀 더러워서 센 것도 물론 있지만 코미디의 수위가 약간 좀 이 영화에서 유독 튀어 보인다. 뭐 약간 불균실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전 그래서 좀 짧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대사를 약간 뺄까를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찍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웃을 것이다 이러면서 근데 아직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영화를 다시 편집한다면 저 씬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약간 짧게 할 것인가. 그 생일날 네. 케이크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르가 초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뭐 메롱메롱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현장에서 혹시 메롱메롱은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메롱메롱은요. 그 시나리오는 그냥 이렇게 썼었어요. 뭐 지금 있는 대사처럼 너 자꾸 그런 거 쓰면 헐어 그러면서 뭐 그냥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거를 하균 씨가 이렇게 하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슛을 갔는데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패닉에 빠졌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저렇게 흉측한 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예, 근데 논란보다 일단 당시에 이제 스태프들이나 뭐 상대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너무 이상한 걸 하니까 어차피 이상한 설정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메롱메롱 뭐 날랭날랭 거리는 게 이제 얄미워 보이고 약 올리는 미션만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은
좋아요. 그냥 하균 씨가 귀여워서 네, 저는 좋습니다. 이 영화에 그 직설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판타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그 망설임 이런 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혹시 너무 내가 나가고 있나? 뭐 이런 식의 회의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게 하균 씨가 했던 장배 캐릭터인데, 근데 보통 연애할 때 그 정도 수위의 표현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를 들면 뭐 그 신체 특정 부위를 예. 연상할 때 그런 컷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집에 갔는데 그 엄주현 씨 캐릭터가 분무 나르고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아 그런 수위요? 판타지 수위 같은 거? 아니요, 별로 그런데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부끄러움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면 말 인서트나 뭐 송이버섯 인서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과하죠. 과하고 좀 뭐랄까요, 날라리 같죠. 근데 그런 식의 화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좀 스스로 많이 다그쳤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흥행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업적인 태도인지 이미 아닌 거는 뭐 입증은 됐지만, 그냥 마돈나 때나 혹은 29년 시나리오 쓸 때는, 26년 시나리오 쓸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장난이나 걸고 싶은 농담들을 굉장히 누르는 데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마돈나는 특히 농담보다 진담이 먼저 들려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냥 진담보다 농담이 훨씬 더 많이 말에 걸고 싶었던 코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예,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 공원에서 공원인가? 네. 하여튼 그 조우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은 쓰실 때 상당히 어떻게 찍을까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그 놀이 뭐지? 그 약수터라고 하나? 산책길에서 딱 저기 장비가 딱 들어오고 거기서도 약간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택견이나 뭐 이렇게 막 그죠 성동일 씨 캐릭터가 또 이렇게 막 헉헉대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예. 그런 거는 참 어디서도 못 본 식의 그 시츄에이션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냥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발상할 때 엔딩에 그렇게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만나서 뭐 약간 다툼 같은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페스티벌 같은 노래가 나오면서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있었고요. 쓸 때 혼자 좀 즐거워했었고, 사실은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판타지의 농담이나 이런 농담 수위를 정말 조절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늘어놓은 대목이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보셨을 때 사람들이나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김태형 감독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이해영스러운 부분이 특히 공원 장면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의 영화들은 세 명이 이렇게 네 명이 맞닥뜨리면 거기에서 이제 바로 갈등이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싸운다 치면 바로 싸우는데 이렇게 한 번 누르고 한 번 걸렀다가 약간 돌아서 뭐가 터지거나 혹은 덜 터지거나, 이게 이해영스러운 가장 이해영이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쓰거나 찍을 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내가 저기서 내가 호흡을 일부러 눌렀구나 라는 생각이. 근데 이거는 제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전 잘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 뭐를 밖으로 뱉지 못하고 한번 눌렀다 가는 게, 고기는 좀 다음번에 영화 찍으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왜요? 그게 좀 비상업적인 것 같아서 만났으면 저 사람들 뭔가 일을 소동이 벌어지겠다, 뭔가 좀 충돌하겠다라는 기대치가 생길 텐데 그걸 그냥 쉽게 충족시켜주는 것, 눌렀다 가거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배우려고요. 이게 또 약한 모습 보이고 필요 없죠. 될 때까지. 이 영화로 돈 벌었으면 저는 진짜 좀 약간 기고만장했을 텐데 계속 저를 약간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순동 디렉터 집에 가서 그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난 후에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를 입고 딱 갔는데 오뎅을 깨고 있잖아요. 그 위에 딱 올라가지고 탁 속옷 보이는 것도 괜찮고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오뎅들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막 널브러져 있고 그걸 또 푸르셔서 탁 보여내고 널브러진 오뎅들이 쫙 보이는 가운데서 뭐 자꾸 막 이런 식의 그 연출을 하셨어요. 네. 그 굉장히 특이하다, 묘한 뭐라고 접수드리기 힘든 느낌인데 뭐가 특이하세요? 그냥 좀 웃기지. 좀 웃겨. 야 저렇게 어떻게 저 현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주셨지? 야 오뎅을 막 이렇게 깔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연출된 것 같은 느낌. 제가 좀 오버했나? 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나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오뎅을 이렇게 쫙쫙 꿰고 있는데 그걸 백진이 기도하고 탁 못 깨게 하고 네. 그 자리에 꼬챙에 들어가진 오뎅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예. 거기서 막 이순간의 열패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굉장히 직설적인 뭐 상징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 누런 오뎅의 잔해들 속에 탁 있는 근데 그게 약간 웃겨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이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그냥 그런 게 그야말로 취향인 것 같아요. 누런의 방점 찍어 말씀하시니까 약간 특이하네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화 알지. 나도 들어가는 것 같다. 이 영화에서 찍다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장면 찍으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편집하면서도 그게 그 이제 백진이가 류승범의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리얼도를 발견했을 때 그때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너무나 지금 충격적이고 슬프고 근데 리얼도는 너무 희한하고 기괴하고 기이한데 웃기기도 하고 게다가 뺨을 때리게 혓바닥이 나오고 뭐 이런 그냥 이런 상황들이 관객들이 보면서 이 자해 감정을 따라가면 슬픈 건데 근데 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생뚱맞아서 웃기기도 하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흥미로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목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해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이제 열연을 하는데 마치 뭐 미국으로 따지면 오스카상을 노린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근데 그럴 때 너무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그걸 이렇게 좀 몰아주기를 하면 좀 과잉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쪽에서는 계속 다른 쪽으로 힘을 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야 이 영화 속에 필요한 정서가 구현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객석으로 넘기기 전에 딱 하나만 사소한 질문 더 하나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줌인하는 카메라 같은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고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제일 처음에 그냥 시나리오 쓰고 나서 저는 이 영화가 불량식품 같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록달록하고 약간 좀 싼마이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근데 보고 나면 좀 잔상이 되게 이렇게 강한 미각 때문에 계속 남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술 컨셉부터 좀 색깔을 다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했었고 음악도 제일처럼 달파랑락 감독님한테 완전히 신디사이저가 터져 나오는 디스코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카메라는 그럼 뭘 할까 핸드헬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트라이포드 위에 카메라가 좀 정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들고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 카메라가 이렇게 그 인물이나 상황들을 좀 기동성 있게 보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대놓고 쭉 들어가서 보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줌을 굉장히 많이 썼죠. 퀵줌도 많이 썼고 그래서 후반 때 이제 믹싱 이렇게 사운드를 만질 때 그 사운드 믹싱 기사님이 퀵줌 같은 거 들어갈 때 효과음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로 약간 기이한 줌이었죠. 하여튼 뭐